1페이지, 2페이지 넘겨도 되고 3페이지 자화상 갑시다. 자, 윤동주 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실제로 연세대학교로 가면은 윤동주 이게 있고 연세대학교 교가가 윤동주의 노래고, 그리고 이 양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아니야. 대놓고 그냥 이걸로 글로 독립운동 같은 마음만 품고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문학적으로 되게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윤동주는 자화상 말고도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시를 보면 자, 되게 낭만적이에요. 선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이 사나이가 누굴 것 같아? 딱 눈치 있으면 알잖아. 본인이에요, 본인.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시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사나이는 윤동주 자신이 스스로가 되게 가엾고 안쓰럽고 부끄럽고 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쫙 보면, 자, 산모퉁이를 돌아서 논가 외딴 우물. 자, 이 우물이 이런 거 이제 필기해야죠. 우물이 뭐겠어? 자아성찰의 매개체. 물을 보면 뭐야? 내가 비춰지잖아. 그거 보면서 내 얼굴 보면서 자아성찰하는 거야. 그 우물. 이 자아성찰의 매개체,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물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본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아성찰. 그래서 1연은 뭐야? 우물을 보면서 자아를 성찰하는 겁니다. 자, 2연을 보면 이제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지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지금 나랑은 반대되는 거예요. 나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물 속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게 나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되는 느낌으로 들어져 있고, 이럴 때 또 나열법을 쓰고 있죠. 열거법. 우물 속에 비친 자연을 나열해서 막 쓰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입니다.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초라한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밉대,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밉다, 자아에 대한 미움. 그러다 또 갑자기 미웠다가 뭐가 됐대? 가여워졌대. 자신에 대해서 연민의 태도가 보여지죠. 그러다 도로 가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었다. 근데 또 다시 미워졌대. 미워졌다, 가여워졌다, 다시 미워졌다. 감정 변화가 아주 심하죠. 기복이 심하네. 그러다가 다시 또 그리워진다. 내 옛날에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 순간이 그립다. 그리고 또 이상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그리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움. 자, 마지막에는 이제 2연을 반복하는 거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2연 똑같이 하는 거죠. 평화로운 자연과 함께 있는 과거의 순수한 자아, 이상적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한 그대로 또 쓰면서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가를 하잖아요. 반복하는 걸로 한 번 더 강조하는 효과를 들여다 줄 수 있습니다. 되게 윤동주 시를 보면 다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본인 스스로 되게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내용이 거의 주예요. 윤동주 시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그래서 시의 특징은 시의 관련은 일단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다 성찰적이에요.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적인 의미가 있고 또 고백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운율은 내재율이고 제재는 우물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제재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뭐야? 자기 반성하는 거야. 자기 성찰하고 내 스스로 된 애증, 나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또 보면 자신에 대한 화자의 감정 변화가 엄청 잘 드러나죠. 미워졌다, 그리워졌다, 다시 또 막 연민이 생겼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감정들이 다 티나요. 그리고 뭐뭐입니다를 계속 반복해요. 산문적 표현, 이런 것들을 산문적 표현이라 합니다. 그리고 구어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미상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되게 형상화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뭐하고 있는지, 내가 왜 미워지고, 우물을 보고 있다가 미워지고 그리워지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스스로 계속 갈등하는 것들을 대놓고 보여주잖아. 화자의 정서는 미움, 연민, 미운, 그리움 계속 변화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5번은 2번이랑 비슷해요. 푼 거예요. 자, 6번은 열거법, 계속 자연을 막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반복을 해주고 있고, 이연이랑 마지막 연이랑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점층법은 뭐야?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과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이 전개함에 따라서 화자의 정사와 인식이 변화하죠. 처음에 미웠다가 다른 걸 보니까 연민이 생겼다, 다시 또 돌아보니까 미웠다가, 시상이 계속 바뀌면서 정서, 인식이 다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과 2년에는 우물 속의 평화로운 전경이랑 자아 성찰이 주 내용입니다. 우물 딱 바라보니까 다 맑아, 이뻐. 근데 스스로를 보면서 초라해. 뭐 이런 것들이잖아, 내용이. 그리고 3년은 뭐야? 자아에 대한 미움을 얘기하고 있고, 4년은 연민, 다음엔 애증, 미웠다가 다시 또 그리워졌다 이러니까.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 거에서는 다시 또 2년의 반복입니다. 우물 속의 평화로운 전경과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 내용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우물의 기능은 아까 말 그대로 자아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자아의 내면을 비춰주는 사물이고, 자, 우물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라 우물 보면서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상 전개 방식은 우물을 들여다보고 다시 돌아가다 생각해보고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우물을 보고 다시 돌아가다 생각하는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시상이 쭉 전개가 됩니다. 자아 성찰은 미움, 가여움, 뭐 그리움 뭐 이런 것들로 다 표현이 되고요. 정서가. 감정 기복이 아주 예민하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퀴즈 좀 풀어봅시다. 이 시의 유견에서 화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OX. 5죠?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 했어요. 자, 2번. 이 시에서 땡땡땡은 자신을 비추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다. 우물이죠. 너무 쉽죠. 3. 뭐가 화자 자신을 이면시키는? 그렇지, 사나이지. 4번. 5. X입니다. 냉소는 아니에요. 가여워하고 있잖아. 냉소는 뭐야? 좀 뭐 가짱게 여기고 좀 씁쓸한 웃음을 냉소라 그러잖아.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지.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 가여워하고 있어요. 되게. X입니다. 자, 5번. 5번이죠. 반복하고 있잖아요. 6번. 영탄? 고백이 있죠. 자기 고백적이라 했잖아. 자아 성찰. 승우야. 영탄은 감탄이잖아. 느낌표 있고 물음표 있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 뭐 감탄하는 게 있어? 와 씨. 너무 안타깝다. 막 이래? 이런 거 아니잖아. 네, 고백입니다. 사나이의 상징적 의미는 뭐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도 얘기되고 현실 속의 초라한 자아로서도 얘기가 되지만 이런 것들도 대조했을 때 우물 속 자연의 풍경과 대조가 되고 있잖아. 우물 속 자연 풍경은 뭐야? 평화롭고 아름답고 뭐 새가 지적이고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비친 나는 초라한 거야. 대조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자연과 자신을 대조를 하냐? 성찰하는 것들, 현실적인 자아 이런 것들을 좀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극적으로 반대되는 걸 갖다 놔가지고 더 뛰어나 보이게끔 성찰하는 것들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보면 예시답이 다 나와 있어 거기에.
남학생들을 국어를 가르칠 때 그 소설 파트나 뭐 이런 것들은 재밌는데 비문학하는 상관없는데 시 파트 할 때는 조금 힘들어. 왜냐면은 이 감수성들이 오글거리는 거 싫어하잖아. 막 좀 나를 보면서 막 사랑에 빠지고 이런 것도 많거든. 시는 좀 되게 낭만적이고 좀 뭔가 여성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만 있으면 좀 그게 좀 이거 된다, 패스 다운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시를 좀 많이 보면은 도움이 돼요. 나중에 편지 써줄 거잖아. 여자친구 생기면 편지 써줄 거잖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한숨이야. 편지는 필수예요. 난 글씨 진짜 못 쓰는데 편지 안 쓰면 뭐라 해요, 진짜. 편지를 써야 돼, 편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 시 이런 것들 많이 보면은 좀 대충 이런 데서 어떤 데다 포인트를 주면 되겠다 이런 것들 좀 보이고, 그리고 사람 돌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되게 아름답게 돌려갈 수 있어요. 저급하게 욕으로 사람을 까는 게 아니라 야 이 삐리삐리야 이게 아니라 좀 돌려가지고 야 이거 착한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고급스럽게 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파악하면서 시를 공부하자. 그리고 얼마나 땡큐야, 시들은 계속 나왔던 것들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좀 문제가 논란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이분들 다 돌아가신 분들이라 시 해석이 변할 일이 없어. 이 해석은 이제 끝난 거야. 여기서 막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시는 이 사나이가 사실 그 사나이가 아니다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할 일이 없어. 이제 돌아가셨거든. 주인이 돌아가셨어. 변할 일이 없다. 자, 그리고 이제 5페이지 갑시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런 국어의 문제, 지문들이나 이런 시들이 수능 문제 같은 걸로 모의고사나 수능 형식으로 출제가 되면은 굉장히 풀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진 않아요. 이 정도 수업 수준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하는 내신이잖아. 학교 수업이잖아. 학교 내신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대부분. 특히 여기 다 용산 살잖아. 이쪽 사는 거 아니야? 다 이촌동 살지 않아요? 그렇죠? 비슷비슷하죠. 이 근처거나 뭐 저기 뭐 경상도 살거나 전라도 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수업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신 이쪽은 또 그리고 학구열도 좀 있는 데고 고등학교도 서열이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능 안 보고 내신으로 대학을 보내니까. 근데 원래 이 폼이 줄어들면 시험의 난이도가 확 올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부터는 수학에서 미분과 적분이 빠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많아요? 여기 아래부터예요. 미분 적분을 이제 뺀대요, 수능에서. 신나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그게 재밌는 일이 아닌 게 미분과 적분을 빼면은 수능이 안 나오면은 일단 이과 가는 사람들은 다 망한 거고 대학 가가지고 뭐 대학 교수님이 미분과 적분을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잘못됐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범위가 이만큼 있으면은 시험 문제가 쉬워져. 왜냐면 하도 늦게 많으니까 쉽게 내야 된단 말이야. 다 건드려야 되잖아. 범위 이렇게 되면은 30문제 안에서 건들 게 이제 없어. 더 이상. 그럼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내신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수능은 범위가 크니까 어느 정도만 좀 공부해놔도 점수가 금방 나오는데 내신은 범위가 그래봤자 국어 1강, 뭐 2강, 3강 뭐 이 정도일 거 아니야. 거기서 문제 어떻게 내겠어? 굉장히 어렵게 내겠지. 변별력은 가려야 될 거 아니야. 잘하고 못하고는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짜증나진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같은 여기서 우리 자화상에서 낼 만한 문제가 지금 이거 해소하는 건데 더 심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내버리면 다 틀려요. 뭔가 심화하는 것 같거든. 계속 들여다보면서 뭐 미워졌다. 그래 이 감정이 좀 고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 그래서 심화했다 동그라미 하면은 틀리는 거야.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 묻지마 이유는 이 사람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작가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내신에 나온다 이거. 수능에 그런 거 안 나오죠. 자, 일단 문제 봅시다. 자, 사나이와의 관계를 알아보지. 자,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어? 여기 예시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외딴 우물에 자기 스스로 보고 있죠. 그리고 사나이는 누구야? 자기 자신이다. 뭐 이 정도는 엄청 쉽게 공부했으면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거. 자, 이거 1을 바탕으로 해서 우물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자아성찰하고 있다 했잖아. 자아성찰의 매개체라 했잖아요. 우물이. 그쵸? 자아성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고려해서 내용을 자화상이라고 지은 까닭은 뭐야? 자화상이 뭐야? 스스로를 그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 이름이 자화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는 이 사람 계속 어떻게 변해? 우물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는 이게 구조도 머리가 돼야 돼. 자화상 딱 처음 우물 처음 봤어. 미워. 믿다가 다시 돌아가줘야 돼. 미우니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갔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됐어? 가여워. 그래 다시 가여워가지고 돌아서 봤어. 미워.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 또 생각하니까 그리워지는 거야. 그 시간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시의 모든 것이. 이거랑 우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정서 변화가 무슨 의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자기에 대한 미움과 가여움 그리고 미움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 그리움에 도달하죠. 그리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움. 자기를 스스로 발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리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만약에 미웠으면은 이게 과정이 아닌데, 긍정적인 게 아닌데 미움이 아니잖아. 그리워하는 거야. 자, 화자와 유사한 정서가 있었는지 자신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유치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스스로 현타 온 적 있긴 할 거 아니야. 살면서 현타 온 적 있어? 무슨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뭘 하다가 갑자기 자화상 같은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어? 없어요? 공부하다가? 경민이는? 없어? 뭐 이런 거 되게 자화상 되게 쉬운데? 그 뭐냐 요즘 너네들은 안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나이 때 20대에서 지금 유명한 프로그램이 연애 프로그램이잖아. 뭐 나는 솔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덱스? 알죠? 덱스 알죠? 요즘 많이 떠가지고 그 잘생겼잖아. 뭐 알파메일이 뭐니 그런 얘기 하잖아 요즘. 막 그 나는 솔로 이런 걸 드라마를 컴퓨터로 보고 있다가 동영상 딱 끝나면 어떻게 돼 컴퓨터가? 검은 화면으로 변하면서 내 얼굴이 나온다고 말해. 그럼 그때 나를 스스로를 이제 내가 미워. 아 내가 왜 덱스가 아닐까. 저기 나와 있는 이쁜 여성분들이랑 하지 않고 있을까. 이런 정서가 변화해서 밖에 나갔다가 다른 모자란 애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그리워져.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 강남 이런 데 나중에 성인 돼서 가봐요. 진짜 가면은 진짜 많은 인간 군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11시만 되면 저하고 통하는 사람. 너네 이제 04년생이 성인인가? 05야 이번에? 민증을 들고 다니는 05년생 이런 애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요? 이거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인식이 처음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 사나이에 대한 인식. 그 대조적인 효과를 뭘 나타내고 있어? 우물에 비친 전경, 그래, 자연 환경.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사나이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은 사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 얘기들 마지막 이연에는 안타까운 얘기만 있다가 처음에 이제 믿고 그걸 다시 뭐 돌아갔다가 다시 또 미워졌다 그리움의 과정이 있다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추가적인 언어가 나오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가 추가가 되죠. 그 의미가 뭐야? 처음에 이제 자신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과 딱 뭔가 떨어져서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근데 계속 이제 뭔가 이런 내면의 이런 갈등들과 이런 갈등 뭐 심리적인 변화를 느끼면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렀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지만 사나이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변하고 있어요 생각이. 자,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은 뭐 열거법, 반복법, 점층법이 있어요. 열거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연에 뭐가 있는지 열거를 계속 하는 거라. 이연이랑 마지막도 반복하는 거라. 그리고 점층법은 점점 커지는 거죠. 열거법을 통해서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 유사한 신구를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그리고 추억처럼을 첨가하고 있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의미를 점점 심화시킴으로써 화자의 감정적인, 내적인 성숙 과정을 짐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게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자화상이 쓰였던 시기와 같은 시기에 쓰인 이육사의 절정, 이걸 이제 비교하자는 문제가 나오는데 절정,
우리 했었죠. 또 기억나죠? 세 명은 기억나잖아. 북방 한 개에 채찍 막 때리고 그때 기억 안 나? 아니 뭐 뇌를 리셋시켜봤어. 2023년에 그 뇌를 갖다 두고 온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절정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내용 어렵지 않고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육사 시인은 그리고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독립운동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 가족들이 다 독립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매운 계절. 매운 계절이 뭘까? 맞춰보세요. 맞아요. 매운 계절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다 써져 있나? 근데 세 개? 그래. 그리고 채찍은 뭐겠어? 탄압. 탄압이고 마침내 북방, 수편적인 극한 상황을 북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북방으로 휩쓸려 오고 있다. 극한 현실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도 그만 지쳐서 끝난 고원, 수직적인 극한으로 얘기하고 있고, 북방은 뭐야? 수평, 고원은 수직입니다. 서릿발 칼날이 뭐겠어? 생존의 극한이겠죠. 그리고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어하는 거 있대. 꿇으면 괜찮아지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구원을 빌 수도 없는 거야. 그만큼 지금 극한이야.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눈 감는 건 가능하잖아. 가만히 있는 데서. 시상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희망을 통해서 비극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건데 되게 역설적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겨울은 보통 다 매우 가혹하고 힘든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는 이런 걸로 희망적인 날씨 계절로 바뀌는 게 이육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딱 절정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고 일단 저항시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저항적이고 상징적이고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걸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주제, 극한의 상황을 초극하려는 강인한 정신을 얘기해요. 제재는 현실의 극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 같은 게 또 다 써져 있는데 기승전결의 한시적 구성 방식을 취해서 지사적 풍무도 드러내고 강렬한 시어와 남성적 어조를 통해 강인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남성적 어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요즘.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아까 자화상 같은 경우가 살짝 여성적 어조고요. 좀 부드럽고 좀 낭만적이고 이런 것들을 여성적 어조라고 표현을 했고, 되게 강력하고 단호하고 리딩을 하는 것 같은 건 남성적 어조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요즘 교육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남성적 어조는 여성적 어조 이거 차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긴박감되게 더하고 대결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역사법을 통해 마지막 역사법 있죠?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자화상 이랑 절정 비슷한 게 뭐가 있어? 어조. 자화상은 뭐뭐입니다 라는 사용 계속해서 고백적인 어조가 나타나고, 절정 뭐뭐다 이러면서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까 얘기했던 고백적인 어조는 여성적 어조고 뭐뭐다 단정적인 건 남성적 어조예요. 태도 같은 경우에는 자화상은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고백하는 거, 성찰적인 거고, 절정은 현실의 극한 상황을 극복해야겠다라고 의지를 태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최척전이.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0페이지. 쪽지시험 빨리 한번 봅시다. 그 정답 해설 옆에 있는데 보지 말고 풀어봅시다.
풀었나요? 그거만 풀만한데. 바꿀죠? 자, 문제 봅시다. 자, 1번 봅시다. 너무 쉽죠? 화지가 자지는 태도하는 거면 5겠죠, 당연히. 두 번째 거는 X죠. 우물이 지금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지 장애물이 아니잖아요. 3번은 X죠. 지금 자연환경들은 자기의 비극적인 상황 대조하는 역할로만 쓰는 거예요. 아름다운 표현이지 가을이 지금 일제강점기 부정적 현실 이런 거 아니에요. 4번 동그라미 맞죠? 우물 속에 비친 사나이는 지금 부정적인 현실을 사는 그리고 초라한 화자의 모습이라는 거고. 5번 X죠. 추억 속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극복해버리는 거죠. 그리워진다 이러면서. 그 다음은 의지적인 거고 성찰적인 거고 고백적입니다. 자, 3번은 니은, 기역, 리을, 디귿입니다. 니은, 기역, 리을, 디귿이고. 자, 4번 애증이라는 말은 사랑과 미움을 아울러 이루는 것입니다. 애증. 애증 관계에 있다. 보통 부모 자식 관계가 애증 관계에 있죠. 부모가 자식들 보면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사랑하시잖아. 사랑하시잖아. 원래 사랑만 있으면 뭐든지 연결이 잘 안 돼. 미움도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연인 간에 싸우면서도 잘 되는 거지. 그 한쪽이 무너지면 밸런스가 끝나는 거예요. 너네들도 부모님이 가끔씩 좀 미울 때가 있잖아. 너네 사춘기 딱 올 때 아닌가? 넘었나 이제? 중이병이 세게 와가지고 부모님이랑 2년 동안 말도 안 했었어요. 같이 울더라고. 자, 연민. 스스로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거죠. 자화상은 뭐 초상하고 성찰은 스스로 반성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3페이지 최척전으로 갑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고전 소설이면서도 불구하고 좀 대하 소설 느낌도 있어요. 되게 배경이 엄청 넓어요. 임진왜란에서 시작해서 뭐 저 정유재랑까지 갔다가 저 무슨 저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에도 갔다가 무슨 전쟁이란 전쟁은 격역한 양반이야. 주인공이. 우리나라에 불쌍한 연대가 몇 년대 있긴 해요. 뭐 요즘 맨날 뭐 2000년생들이 무슨 뭐 세상 우리나라하고 역사에 안 좋은 세대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에요. 가장 최악의 세대가 1690 그 년대인가? 20대 때 임진왜란, 30대 때 그 전쟁 하면서 세대를 보낸 사람 있어요. 뭐 그만큼 불행한 세대들도 많다. 근데 이게 딱 그 불행의 절정에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갈래는 이제 한문 소설이고 분당 소설이고 애정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 자, 사실적이고 불교적인 게 있어요. 이게 신기한 게 조선시대에 쓰인 건데 불교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적입니다. 그리고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에요. 작가가 전지적으로 다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주인공과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하고 있고, 시간은 조선시대고 공간은 조선의 남원, 일본, 중국, 안남. 안남이 베트남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안남 도우부라 그러죠. 중국 애들이 지금 그 식민지로 만들어 놓은 걸. 그 안남이 옛날 베트남 옛날 말입니다. 안남. 베트남, 안남 비슷하잖아. 맞아요. 비슷한 거 나온 거예요. 베트남 민족이 베트 쪽, 비엣 쪽이잖아요. 비엣 거리는 거 중국 애들 듣기엔 안남으로 들은 거예요. 그거 우리는 그대로 쓴 거. 제재는 최척 일가의 이산과 재회입니다. 이산이 뭐야? 이산 가족 할 때 그 이산이에요. 전쟁 났을 때 헤어지는 거. 전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특징은 뭐야? 계속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구성하고요. 시대적 상황과 전쟁으로 인한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때문에 이산가족이 생기는 것들을 주인공으로서 표현을 해준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전쟁들의 시대적 배경을 합니다. 이 최척이라는 사람 다 허구여도 전쟁 자체는 허구가 아니잖아. 그리고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일본, 안남 이런 식으로 공간적 배경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불쌍한 양반이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전쟁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전쟁에도 껴가지고
토끼 빨빨을 좀 못해. 요즘 지금 영화 노래방 본 사람 있나? 노래방 안 봤어? 나도 못 봤어요.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볼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근데 뭐 임진왜란이 있으니까 봤으면 뭐 좀 더 이해되겠죠. 아, 너 안 썼나요? 다 썼어요? 안 썼어요? 이런 소설류는 시험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거의 대부분 쉬워요. 떠먹이는 점수예요. 소설,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진짜 어렵지 않은데 읽는 실력만 있으면 잘 안 틀려요. 근데 시가 좀 어렵지. 그거는 고전시, 현대시, 고전시가 어렵고 문법 어렵고 비문학이 어려운 거지 나머지에서는 점수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것만 다 맞아도 한 3등급은 나올 거예요. 이런 전쟁 소설은 좀 남자들의 가슴을 좀 웅장하게 만들어주잖아. 전쟁 재밌지 않아요? 자, 넘어갈까요? 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발단은 이제 오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경은 이제 주인공의 나중에 미래 와이프가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사랑하는 관계. 혼인을 하려고 하는 최척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외국, 일본 애들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서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을 못하고 이별을 해버립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전개는 어떻게 되냐? 전쟁에서 돌아와요. 임진왜란 잘 끝났잖아. 그때 오경이 기다려주고 있었어. 결혼해가지고 혼인해서 아들인 몽석을 낳고 행복하게 살지만 곧바로 정유재란이 터져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또 흩어집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좀 있다가 정유재란이 터져요.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묶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전쟁 쉬는 타임이 없다 생각하지만 잠깐 휴전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기, 최척과 오경이 안남에서 다시 만나지만 최척이 명나라 군사로 참전을 해서 청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 이 오경이라는 사람이 남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거야. 남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해요. 포로 수용소에서도 자기 아들인 몽석을 만난 최척은 조선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오경도 둘째 아들 몽선 부부와 조선으로 돌아오는 게 결정이에요. 결말은 조선에서 온 가족이 해오하여서 행복하게 산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게 좀 특징이 되게 신기한 게 이 오경이라는 사람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여자를 좀 안 좋게 봤잖아요. 근데 되게 주도적인 모습을 그립니다. 사랑에서도 되게 주도적이고 옛날에는 다 정해줬잖아. 결혼 상대를. 연애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때 보면은 정해지긴 했지만 오경이 스스로 남편을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화하고 이런 것들 되게 진취적으로 표현되고 오경이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남장을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 피리를 불다가 서로 알아보고 막 그래요. 되게 여자를 되게 진취적으로 그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당연히 뭐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있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자, 남원 사람인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자, 이것도 심지어 부모가 정해준 게 아니잖아. 구애를 먼저 하잖아. 되게 적극적이잖아. 적극적인 거에 쪽지를 받습니다. 남원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남원이라는 지명이 있죠. 내가 정확히 남원이 어딘지는 모르겠다. 전라도인가? 하여튼가.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거고 편지를 주고 사랑하고 혼담이 주선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최척이 외병의 침을 막기 위해 의병이 되면서 이별하고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의지한 바대로 의지한 바를 이뤄내고 이런 것들은 또 굳은 의지, 강인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요. 그러던 중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최척과 오경은 또다시 헤어지는 것이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사회적 배경을 또 얘기하고 있죠. 가족이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배경을 얘기해요. 자,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얘기하고 있다. 시변에 이끌고 남원성, 자 조선에 있는 거예요. 남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공간적 배경이라 했던 한국에 있는 거, 그 명나라 장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또 현실감을 또 부여해주고 있죠. 지금 전쟁에 대해서.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임진왜란에 의병으로 참전했을 때 아마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명나라 장수와 의사소통 가능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 자,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 전쟁의 비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시대 한소하고 은둔하고 싶다고 말한다. 명나라 장수는 이걸 되게 치근하게 여겼다. 그리고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총병의 천총을 여유문이라 하오. 자, 집은 절경생 용인데 가난하지 먹고 살만하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든 자기 마음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오면 막 공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겠소? 이러면서 자신의 진영을 데려갔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걸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전개부분이긴 한데, 임진왜란은 끝났을 때 다행히도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어. 와이프는 아니었지 그때는.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정유재랑 사귀었잖아. 이때는 남원을 갔는데 쑥대밭이 된 거야. 자기 혼자 살아남은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 최척을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중국 장수한테 자기의 지금 이 초라한 상황 얘기하는 가족들 다 없어졌다 지금. 나 어떻게 사냐. 이 중국 장수가 이 좁은 조선 땅에 있지 말고 나 따라와 하면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에 얘기했던 중국으로 끌려가니까 또 누구의 권유로? 누구 장수야? 명나라 장수로. 가서 또 뭐 해야겠어? 전쟁해야지. 청나라 애들이랑 해야지 아까.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고전소설은 주인공이 되게 다 천재예요. 모자란 주인공이 거의 없어요. 굳이 모자라다 하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온달. 온달과 평강공주 있죠. 그거가 좀 유일해요. 모자란 걸로 처음에 나오는 거. 대신에 근데 모자란 게 아니었죠. 그냥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모자라고 했을 뿐이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평강이 만나니까 똑똑해졌잖아. 비범함을 보여주잖아. 고전소는 다 그래요. 다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느낌이 고전소의 특징입니다. 자, 여유문은 최척을 매우 아꼈다. 그래서 많이 가깝게 지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쭉 보면 이제 용이 중국 지명이에요.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확장되는 특징이 보여지고, 이제 여유문의 도움으로 조선 떠나서 명나라로 가는 겁니다. 자,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섬진강 북한 쪽에 있는 데죠 지금. 외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여겨서 감식을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 나중에 몽석과 재회를 위한 장치로서 쓰이는 거예요. 소홀히 했으니까 탈출했겠죠. 뭐 이런 얘기로.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서 갈대숲에 몸을 숙였다. 외적이 떠나는 마을을 돌아는 국어를 하다가 연곡사에 이르렀다. 최숙과 심씨가 몽석을 만나게 되는 곳이 연곡사입니다. 이게 되게 우연적인 거예요. 국어를 하다가 굳이 우연적으로 몽석을 만나러, 자식을 만나러 가는 게 말이 되나.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되게 다 우연적이에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다 운이 좋아서. 연국사 승려들에게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누구 아기야? 최척과 오경의 아기예요. 그 몽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어를 하다가 그냥 그 절에 갔는데 그 절에 하필이면은 손주가 있는 거야. 자식이 있고. 되게 우연적이잖아. 심씨가 최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길래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나는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울음소리로 애들을 구별하는 법을 모르지만 이것도 우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볼 수도 있어요. 나도 몰라요. 자,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되게 우연적이다. 럭키하다. 제가 길가의 시체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거두었다. 스님이 몽석을 지금 데리고 있는 환경,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연성이 있죠. 그냥 제가 그 길가 시체더미를 걷다가 우연적으로 애울음 소리를 듣고 하필이면 그게 또 몽석이었던 거야. 되게 우연적이지만 또 뭐가 드러나? 전쟁이 되게 잔혹하구나. 시체더미에서 애가 울고 있잖아. 이게 하늘의 도움이다. 다 천우신조, 하늘이 돕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숙은 손자를 찾아서 심씨와 번갈아 가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리던 정도에 다시 불러놓아서 살림을 꾸려나갔다. 이때 오경은, 자 이제 오경의 행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스토리가 어떤 느낌이야 지금 벌써. 우리 첫 장에서는 최척 중심의 내용이 쭉 가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확 오프되더니 이번에는 최척의 아버지랑 장인의 모습으로 몽석과 찾는 장면도 보여주다가 이번엔 또 갑자기 얘네들 다 얘기됐고 오경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환, 장면의 전환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적 작가 시점이라 가능한 거예요. 자, 오경은 외적 도누라는 자한테 붙잡혀 있었는데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그래서 죽지 않았던 거예요. 불교 신자여서 살아난 거예요. 그나마. 자, 외장 소사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대. 도누라는 사람을. 도누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대. 그래서 달아날까 싶어서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줘서 마음을 안심시켰어. 그래서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하려고 했어. 왜? 가족이 다 죽은 줄 알아서. 자기 자식, 아들도 없었잖아 심지어. 그래서 몇 번에서 배 따져 나왔지만 그때는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대. 그러다가 꿈에서 갑자기 부처가 나와가지고 죽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거다.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다. 보도소설에서. 오경이 훗날 가족과 재회할 것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오경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것을 꿈속 인물을 통해서 되게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꿈에서 부처가 나와. 그래서 오경이 꿈에서 다 깨는 거야. 깨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을 한법도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자살할 생각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도누의 집은 어디 있었대? 나고야에 있었대. 자, 공간적 배경이 이제 이번에는 또 일본으로 가는 거죠. 아까는 뭐 중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갑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는 남자가 없어서 오경에게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뇌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대. 왜? 오경이 남장인을 했기 때문에 남자인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딸이 있는 곳에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다. 그래도 일단 몸태 자체가 여자나 남자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속이기 힘들었겠죠? 그 속이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원래 좀 작고 약골이어서 조선했을 때도 젊은 남자들이 하도 못했다. 나 여자 같은 느낌이다. 바느질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장하면서 여자로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누가 이걸 좀 가련하게 여겨서 오경에게 이름을 지켜주고 이름을 주어주고 배를 타고 장사를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서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최측의 행적입니다. 이게 다 나중에 또 우연하게 이 남편인 최척을 만날 수 있게 된 이유예요. 항해 배를 타면서 돌아다니면서 중국을 또 만나니까. 이때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죠. 여유문이 명나라 데리고 간 사람이니까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내지만 최척은 왕방이 거절합니다. 왜? 최척은 와이프가 있으니까. 의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 일가족이 외적애 때문에 다 이렇게 했지만 죽은지도 몰라서 지금 제사도 안 지내고 있는데 이런 처지에 나만 잘 살게 할 수는 없다. 오경과 부부간의 도리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영문이 더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필이면 또 여영문이 죽었어. 죽으면서 이제 의탁할 곳이 없어. 그래서 양자강과 희수를 떠들면서 다른 데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뭐 여러 가지 보기 했대. 이것저것 돌아다녔대. 용문에서 우엘 갔다가 원수와 상수까지 갔다가 동정을 만났다가 다 계속 공간적인 변화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산과 강에 노래도 부르고 뭐 구름사이도 가고 뭐 정처 없이 그냥 이곳저곳 떨어다니는 거야. 그러다 쭉 가다가 청나라 땅으로 들어가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을 먹었다.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갑자기 뭐 신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들. 최척이 이제 속세를 떠나서 신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 송우가 이제 또 새로운 조력자예요. 호가 학천이고 또 집은 향주 용궁문에 있었는데 경전과 역사에 해박하고 공을 세워서 명성이 되게 있었다. 명성 거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고 저술을 업으로 삼았다. 남에게 베풀고 막 이렇게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 최척과 서로 좋은 사이였다. 최척 조력자들도 범상치 않은 인물인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조력자가 별 볼 일 없으면 안 되잖아. 최척의 처음 조력자가 누구였어? 명나라 장수였잖아. 명나라 병사였겠어?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줘? 뭘 도와줘? 이 비범함을 알아보는 능력도 비범한 거예요. 우선 고전 소설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 명나라 그 다음에 이 비범 최척의 비범을 알아보는 사람도 되게 똑똑하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최척이 촉으로 가려는 말을 듣고 술을 들고 찾아왔다. 술을 마셔 뭐 얘기를 쭉 하다가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고금천하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다는 말인가. 다 죽지 않고 싶어 하지만 그런 세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뭐 배 타고 뭐 이것저것 뭐 장사하면서 살자. 이 세상에서 통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야 된다. 장사배 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척이 호련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게 뭐겠어? 속세를 떠나려고 마음먹었다가 이 사람이 설득을 듣고 속세 좋아 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물건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경자년 봄이었대요. 이게 시간적 배경. 자, 최척은 소문을 따라서 장사꾼들과 함께 안남으로 장사하러 왔다. 베트남 가가지고 이제 장사 시작한 거야. 동남아시아로 확장이 됐네요. 자, 이때 일본배 열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되어 있다. 일본배가 들어왔네. 이제 슬슬 만날 짬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고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거를 또 알아둬야 됩니다.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뭔가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최척은 홀로 선장의 길에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현타 온 거죠. 이제 앉아가지고 뭐씨 가족 다 죽고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짐꾸러미 앞에서 통소를 꺼내서 노래 부르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가슴속에 있던 원망을 풀어보려 했대. 근데 이 퉁소 소리가 바다와 하늘에 애처로운 빛을 뜨고 구름과 안개 수심이 잠기듯 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근데 문득 일본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다. 왜 그렇겠어? 최척의 통소 부르는 거에 대해 반응을 한 거야 지금.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다. 일본배에서 갑자기 조선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퉁소 소리를 듣고 오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소리 때문에 이제 오경과 스스로 같이 이제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그거. 자, 왕자교 퉁소불제 다른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을 이슬이 잡겠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니 복리산 안개 속에도 길을 잃지 않으니 이게 다 시예요. 이 시는 무슨 매개체가 되는 거야? 최척과 오경이 다시 만나는 매개체로서 생각되는 거죠. 이 시가 서로만 아는 암호가 지금 암구호가 오간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3년 뒤에 외울 암구호가 암구호가 뭔지 알아요? 여기 한국적이 아닌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없어요? 다 한국인이에요. 미국 국적이 없네. 자, 넘어가면 자, 시 읊는 소리가 딱 그치니까 이제 한숨 소리, 막 혀차는 소리, 막 이런 얘기. 근데 최척은 이 시 소리를 듣고 나서 얼빠진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퉁소 떨어뜨리고 놀란 거죠, 되게. 왜 놀랐겠어? 이거 아는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으니까.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목이 맥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눈물만 나는 거야. 이게 다 그거죠. 최척의 충격과 놀라움을 드러내는 거죠. 인물의 심리를 되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야. 너무 기쁘고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은 있을까요? 살면서 지금까지? 있을 수도 있겠다. 억울했을 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반항하다가 말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말을 했대. 야, 저거는 내 아내가 지은 시라서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일본배에 지금 와이프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 목소리랑 거의 비슷하다. 혹시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아내와의 극적 만남 예고하는 거고 또 긴장감도 형성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말이야. 죽었다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일가가 외적한테 당했던 일 보겠어.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난리 난 거.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 중이란 사람,
인물의 성격을 되게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젊고 용감하다. 이 사람이 이제 의욕 넘치는 그 표정으로 말을 했대. 저 배로 내가 가겠다. 와이프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의기 넘치고 성급한 조언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인물의 성격을 되게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 난리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용히 내일 아침에 하자. 이 얘기를 송우가 알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겠어? 다른 나라 배니까 중국이랑 일본이랑 배가 사이가 좋겠냐고. 갑자기 밤에 쳐들어가면은 전쟁하자는 거인 줄 알고 무서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최척은 앉아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아침에 오기만은 기다리겠죠. 당연히 와이프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윽고 해가 떠올랐대. 최척은 해아가 내려와서 일곱배 앞에 다가오고 조선말을 물었대.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는데 나도 조선 사람인데 만나보고 싶다. 이러면서 보자고 하는데 오경도 지금 마찬가지로 배 안에서 최척의 총소 소리 들었어. 거기다 조선 가락이야. 귀에다 이거. 자기 남편이 저쪽에 타고 있을 게 아니까 의심을 하고 있어서 시험 삼아서 예전에 지은 시를 읊어본 거야. 그러던 차에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배에 뛰어가렸다. 최척과 오경이 제외한 겁니다. 서로 뭐 얼싸안고 난리가 난 거야. 기쁜 감격 그리고 긴장감도 다 해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나라 뱃사람들이 이를 본다. 중국 뱃사람들, 일본 뱃사람 다 모여서 처음에는 친척이나 친구라고 생각하다가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임을 알고 모두 놀라서 감탄하고 서로 되게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도왔다, 천우신조, 옛날에는 이런 일 없었다, 전대미문 이런 게 한자성 나오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오경은 남장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친척이나 친구였던 걸로 안 거야. 여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여자였던 거지. 그리고 일단 옛날에는 그리고 심지어 배에다가 여자를 절대 태우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했어. 여자가 배를 타면은 배가 뒤집어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 배가 무조건 풍랑에 만나가지고 망가진다. 그것 때문에 여자를 안 태웠어. 여자 선장도 없을걸? 지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자, 뒷부분 줄거리는 이제 오경과 이제 중국에 살면서 둘째 나와요. 또 첫째를 낳지 않고 첫째는 이제 지금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절에서 만나가지고 키우고 있잖아. 둘째를 낳아, 둘째 또. 그래서 둘째가 이제 커가지고 중국인이랑 결혼을 시켜요. 그럴 때 또 갑자기 명나라와 허군 사이가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최척 명나라 군사로 이제 끌려 나가요. 또 세 번 전쟁. 그리고 최척은 조선 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들 몽석을 봅니다. 또 하필 다 큰 아들 몽석을 거기서 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나가서 잡힌 거고 몽석은 조선 땅에 있었잖아. 조선의 군사로 나갔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수용소를 탈출해가지고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몽선 홍도와 함께 남원으로 돌아와서 최척과 재회해서 온 가족이 행복해진다가 최척전입니다. 당시에는 되게 센세이셔널한 소설이었어요. 다 비춰주고 있잖아. 일본, 베트남 다 보여주잖아. 자, 그래서 최척은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인생에서 조력자 한 명 만나는 것도 되게 우연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두 명씩 꼭 생기긴 해요, 조력자들이. 그걸 잡는 게 여러분의 능력인데. 자, 이 사람 많이 잡아요. 첫 번째 누구야? 여유문이죠. 명나라 장수를 조력자로 만나죠. 얘 덕분에 중국 국경, 조선 국경을 넘어가고 중국을 가죠. 심지어 의형제까지 맺고 자기 여동생을 결혼시키려고 할 정도로 되게 잘해줬어요. 이게 이제 최척의 조력자. 나중에 또 최척도로 또 나오죠. 그건 여기 안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꿈은 이제 오경이 자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절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훗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또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경의 조력자도 있습니다. 도누, 일본인이죠. 외적이지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집에 살게 해주고 일본인의 집에 살게 해주고 가련히 여기고 이러면서 오경의 조력자로 도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있죠. 시대적 배경은 뭐야? 실제 있었던 전쟁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죠.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시대적 배경하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든 거.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조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베트남도 나오면서 공간적 배경들이 커지면서 장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전쟁에 야기한 비극적인 상황들을 또 얘기하거든요. 이게 소설이니까 그래도 계속 이런 전쟁이 있으면서도 살아남고 만나고 하지. 실제였으면 그게 되겠냐고. 그런 것들, 그런 염원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설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때는 뉴스나 핸드폰 이런 것도 없잖아. 심지어 신문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면서 나도 최척처럼 어딘가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소설을 본 사람들도 꾹꾹 터졌을 거 아니야. 죽음을 직접 본 사람은 그 다음 양반이야. 죽었다는 걸 인지를 했으니까. 근데 못 본 사람들은 내 가족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 근데 이걸 보면서 아, 나도 최척일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어딘가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일가족이 꾹꾹 터져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생사도 모르고 막 고국과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고 막 그러잖아. 이런 비극적인 것도 보여줍니다. 등장인물 뭐 최척, 뭐 오경, 여유문, 그리고 돈우, 송우, 뭐 두홍 이렇게 막 나오죠. 최척은 주인공, 오경도 주인공이에요. 오경도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 주인공. 여유문은 최척을 도와준 사람. 돈우는 오경을 도와준 사람. 송우는 여유문 죽고 나서 최척이 조력자 된 사람. 두홍은 성격 급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품에 드러난 우연성. 우연히 중국 장수를 만나고, 되게 우연히 손주도 만나고, 우연히 와이프도 만나고, 다 우연해요. 다 럭키예요. 럭키스트 몰빵 찍은 것 같아요.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최척과 오경의 제외 매개가 뭐야? 퉁소소리죠. 노래냐 노래. 그냥 현타 와서 퉁소 부르다가 우연하게 접에 와이프가 타고 섰고 우연하게 서로가 알고 있는 그런 암구호를 외쳤죠. 노래 불렀잖아요. 오경과 최척이 제외하게 되는 계기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외 과정. 일본 빼서 연불해. 최척이 퉁소 불어. 퉁소 소리 듣고 시를 읊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만난다. 뭐 이런.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새로운 여성상. 먼저 쪽지 보내가지고 마음 표현하고 부모의 뜻을 걷습니다. 그리고 퉁소를 분 사람이 남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둘만 하는 시를 읽고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리고 되게 강인해 의지가. 그리고 지혜롭고 이런 역경들을 극복하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조선의 일반적인 여성상과 달리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애정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 이게 쓰인 시기가 조선이니까. 자, 최척장 분석을 하면 최척, 오경이 있죠. 자, 오경의 꿈, 최척과의 뭐 재회를 암시하는 독선이 되고 있죠. 그리고 퉁소소리는 뭐야? 최척과 오경의 재회의 매개물로 쓰여지고 있고. 페이지 넘겨야죠. 21, 22, 23 이거 안 합니다 다. 자, 27페이지 활동 정리. 자, 최척, 오경, 재회, 복선이고, 자, 그 다음에 재회, 만남, 재회, 이별 계속 과정 반복하죠. 만나고 이별하고 재회하고 이별하고 막 계속 그런 반복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랑 또 무슨 전쟁? 정유재란. 그렇지, 정유재란. 그리고 일본 오경은 또 어디로 가? 안남에 갑니다. 그리고 주제는 뭐야? 전쟁. 그렇지, 전쟁, 전란 아닙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최척 내용 구조. 자, 재회, 혼이 나고 누굴라? 선이야, 석이야. 석이에 첫째가 석이에요. 둘째가 선이고 옹석이로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또 정유재란이 나서 다 흩어져. 그러다 어떻게 돼 다시? 어디서 만나? 어디서 만나? 그렇지, 안 나. 베트남에서 만나잖아. 장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명과후금 전쟁, 명청 교체기, 명과후금 전쟁. 작품에서 반복되는 이별의 기능이 전쟁의 참혹함을 부각시키는 거죠.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나면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픽션과 다른 군담 소설과 공통 차이점. 자, 군담 소설은 다 거의 대부분 뭘 배경으로 하냐면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특징이 있는 게 최척자는 그래도 나름 주인공이 되게 다 평범한 인물이죠. 근데 다른 군담 소설은 대부분 다 주인공이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민족적 영웅을 또 배경으로 합니다. 통보를 민족적 영웅, 여기는 사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넘어가면 자, 쪽지 시험 2번, 3번 해봅시다. 2번이랑 3번. 옆에까지 5분. 그 옆에도 있어요. 다 풀었어요. 3, 4번 풀어요. 잠깐만 줘. 28, 29페이지 풀어야 돼요. 네.
자, 갑시다. 자, 28페이지. 같이 합시다, 시점은. 그걸로 안 해도 되고, 답지 안 봐도 되고, 다 했으니까. 자, 정리제한 1번은 OX. 1번은 X. 그 다음에 X. 5. X죠. 자,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한다. 이거 보지도 못했고, 일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평범한 인물을 보여주겠습니다. 좀 똑똑하고 되게 한 건 맞는데. 자, 2번. 알아듣고 뭘로 모른. 그치, 조선말로 시를 읊어서. 그리고 그 다음 모경에게 무슨 역할을 해? 조력자 역할. 한국말로 해도 돼요. 정말. 자, 3번. 최척의 감정이 입된 표현은 어디서 볼 수 있어? 니은이죠. 퉁소소리 이런 것들, 애처롭다, 수심에 잠긴 거. 외적에 비해서 아내가 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된 게 뭐야? 깜짝 놀란 뒤끝이 있죠. 그리고 최척과 오경이 제어될 것 암시하는 곡선이 기억이죠. 되게 쉽잖아. 자, 4번. 자, 관포지교란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을 뜻합니다. 관숙과 호숙이었나? 관 뭐였지?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 이런 얘기도 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측은지심은 말 그대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이에요. 혈혈단신은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hul몸을 혈혈단신이라고 하고 천우신조는 하늘과 신이 높다. 답은 그래서 혈혈단신 1번, 그리고 2번이 측은지심, 3번이 관포지교, 4번이 천우신조. 만들었을 때 되게 쉬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답은 5. 자, 여유문이 죽고 나고 최척은 신선이 되는 술법을 얻으러 초고로 건너갔다가 송우를 만나서 장사를 하려고 안남으로 떠났다. 이거 뭔데? 5예요. 그리고 최척은 가슴속에 맺힌 한과 슬픔을 담아 퉁소로 연주하였고 오경은 이 퉁소 소리를 남편의 것이라 의심하였다. 5죠. 그리고 최척은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 듣자마자 한 달 후에 예적으로 달라갔나요? X입니다. 최척과 오경이 탄 배가 같은 포구에 정착되어 있다. 고전소설의 우연성? 5죠. 이거 X 아니에요. 왜 X라고 했지? 답지오류. 자, 2번 정유재란. 그리고 가족.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해도 돼요. 전쟁에 의해서. 자, 3번 최척전의 주인공은 평범하죠. 다른 군담 소설은 비범이죠. 백성들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영웅적으로. 다른 군담 소설은 되게 영웅적으로. 자, 4번은 너무 쉽죠. 최척이 가족과 헤어지고 오경이 외적 도둑을 따라가고 우연한 계기로 다시 재회하는 거죠. 자, 5번은 되게 쉽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주 성의가 없어 건드는 사람. 의병치기 우회성 전기상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우리가 했던 수업 내용을 얘기를 하면, 자, 일단 펴지 말고 이건 봐요. 자화상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주제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의지. 화자는 시상 전개 과정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계속 바뀌죠. 그리고 시상 전개 방식은 우물을 들여다보고 돌아가고 들여다보고 계속 반복하죠. 그리고 반복법, 열거법, 점층법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어조는 뭐야? 뭐뭐입니다. 고백적 어조를 하고 있죠. 뭐뭐입니다. 최척전은 주제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이상가족이 되고 또 재회가족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고, 시대적 배경은 엄청 넓죠.
임진, 정유, 명나라 후금 전쟁 이런 실제로 일어난 전쟁들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전개 방식은 뭐야? 만나면 쉽고 이별은 어려워. 그리고 아니지. 맞아. 그리고 제외 계속 하는 그거죠. 그리고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자화상은 주제, 화자, 시상, 전개 방식, 표현 방식, 어조들이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최척전도 주제, 인물, 사건 전개 방식, 배경이 다 긴밀하게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봤으니까 실력 평가를 숙제로 해와야 돼. 이게 찐이야.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내신이 나오는 생각하면 돼요. 35페이지부터 이제 41페이지까지고 그리고 43, 44는 그 답지예요. 45, 47, 48 답을 다 풀어오면 돼요. 자, 51페이지까지 문제를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본인이 채점을 하는 건데 답지를 보고 베껴오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어요.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잖아. 답지 있다고 답지 보고 베껴오고. 나는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셋은 알 거예요. 대충 보면은 문제 보면 얘가 답지를 베껴온 건지 문제 푼 건지는 아는데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아요. 본인들 부모님이 내는 돈으로 내 월급을 주고 있잖아. 아까운 줄 알고 열심히 잘 해오겠죠. 시공 동안 쉬는 시간. 이제 그 책은 넣어도 돼요.